자, 원자 모형의 변천. 자, 톰슨은 1897년 전자를 발견했다. 무슨 실험으로?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했다. 알지? 자,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했다. 자,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를 발견했지만은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 톰슨 원자 모형의 한계점이 뭐야? 한계점 바로 플러스 전하의 원인. 다시 한번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의 정체를 밝히진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 뭔지 모르겠어. 원자는 정기적 중성인데 마이너스의 전자가 있으니까 원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플러스를 띠고 있고 그 안에 전자가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것처럼. 알지? 그래서 이 원자 푸딩이라는 것이 이제 흐물흐물하잖아. 그래서 이 원자를 플러스 전하의 바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플러스 전하의 바다인 원자에 마이너스 전자인 배가 떠다니고 있다. 군데군데 박혀 있다. 알지? 그래서 푸딩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1911년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는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 알지? 그래서 알파 입자는 헬륨 양이온이야. 그래서 알파 입자를 원자에다가 쪼여주니까 금속 원자, 금박지에다가 쪼여주니까 이 단단한 원자핵하고 알파 입자가 충돌해. 근데 알파 입자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충돌해서 튕겨져 나온다는 얘기는 이 딱딱한 부분이 플러스를 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에는 딱딱한 플러스의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의 전자가 태양을 지구가 공전 운동하듯이, 화성이 공전 운동하듯이. 그래서 자, 전자는 임의의 궤도 안에서 원운동한다. 그래서 행성 모형, 태양계 모형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서 근데 이건 임의의 궤도지만 이 궤도는 우리가 공전 궤도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돌고 있다는 거야. 이쪽 궤도에서. 하지만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점은 뭐냐면 전자가 이렇게 궤도 운동하잖아. 근데 우리가 전자를 관찰해 봤더니 여기에서 원자를 관찰했더니 여기에서 자, 빛이 방출이 돼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럼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는 운동하고 있는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점점 줄어들 거란 얘기야. 자,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핵과 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전자는 원자 핵을 향해 돌진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돌진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이 러더퍼드 모형의 한계점이 되는 거야. 그럼 분명히 원자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럼 그 빛 에너지를, 빛을 전자 운동하고 있는 전자들이 방출할 건데 왜 전자는 원자 핵을 향해 돌진하지 않냐 이 얘기야. 그 이유를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는 규명을 못한다. 자, 그런데 러더퍼드의 제자인 보어가 1913년도에 가정을 두 가지를 해요. 자, 전자가 원자 핵을 향해 돌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자는 일정 크기의 에너지 준위를 갖는 특정 궤도, 뭐다? 전자 껍질에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특정 궤도인 전자 껍질인데 여기서 궤도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핵을 향해 돌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정 크기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자가 움직이더라도
설령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더라도 이 전자 껍질의 궤도가 갖는 에너지의 준위에 의해서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손실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그러면 이게 이제 빛이 왜 튀어나와요? 이 얘기지. 그치? 바로 뭐야? 껍질에서 껍질로 전자들이 전이할 때, 자, 이때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것이 나타나고, 이때 에너지를 방출할 때 바로 빛으로 방출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다른 껍질로 들뜬 상태가 됐을 때 이 들뜬 상태의 전자는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바로 이거고, 이거를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증명은 바로 뭐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 실험으로 이제 이 가정을 증명한 거지. 이것이 바로 보의 원자 모형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 모형이 나오죠. 오비탈.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에서 물리에서는 이제 우리 요 세 개를 위주로 이제 갈 거란 말이야. 자, 톰슨의 음극선 실험입니다. 자, 우리가 화학에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은 자, 세 가지를 했단 말이야. 알지? 자, 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음극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실험을 모두 다 이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자, 알아둘 것이 세 가지 실험에서 이제 첫 번째 실험인데, 자, 기체를 넣고 희박한 기체를 넣어주고 10,000V 이상의 전류를 딱 걸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전기가. 그치? 전기가 이렇게 흐르겠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고 플러스 극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발생이 되냐? 자, 이런 식으로 형광빛이 방출이 됩니다. 근데 형광빛이 방출이 될 때 얘가 어느 쪽으로 휜다? 플러스 극 쪽으로 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극 쪽으로 휜다는 얘기는 얘는 뭐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알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요 방정관에다가 N극, S극 자기장을 걸어줘. 그럼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장이 가겠죠? 그치? 자, 자기장이 갔을 때, 자, 이 음극선이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자, 어디로 가냐면은 N극 쪽으로 이렇게 휘어버려요. N극 쪽으로. N극 쪽으로. 그래서 요거 N극 쪽으로 휘기 때문에 자기력의 영향을 받아서 음극선이 위쪽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N극보다는 위쪽이 되겠지. 왜냐면은 전류가 자기장을 받을 힘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위로 이제 이렇게 또 N극 쪽으로 이제 이렇게 휜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위쪽으로 휜다. 자, 이것도 뭐냐?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마이너스 전하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이 뭐니? 바람개비가 돌아. 질량을 갖는 입자야. 세 번째는 같은 모양의 그림자가 나와. 직진 운동하는 거야, 전자는. 근데 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요 기체를 넣잖아. 기체 종류를 달리하면서 실험을 해. 자, 기체 종류를 달리하면서 실험했더니 어떤 기체를 넣든 음극선이 휘는 정도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음극선의 종류를 달리했더니 음극선이 휘는 정도가 같다라는 거지.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뭐냐? 만약 이 음극선의 전하량의 크기가 달라지면 휘는 게 더 많이 휘겠지. 커지면 휘는 정도 달라지겠지. 자, 그 다음에 바람개비가 도는 걸 알았으니까 음극선은 질량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음극선의 질량이 다르다면은 어떻게 돼? 같은 전하량일 때도 휘는 게 다르겠지. 작은 게 더 잘 휠 거야. 근데 휘는 정도가 같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한 개의 질량과 한 개의 전하량은 계산을 못했지만 이 비가 같을 거다. 요 비가 같을 거다. 즉 한 개의 전하량과
한 개의 질량 요 B 이거를 뭐냐면은 비전하라고 해요. 비전하. 얘는 모든 기체에서 나오는 음극선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톰슨은 요 기체 종류를 달리하면서 실험했을 때 휘는기 같아 2%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개의 전하량과 한 개의 질량의 B, 요 B를 찾아 계산해요. 알겠지? 그래서 요 B가 같다. 알겠지? 그래서 요 B를 자 계산했더니 아마 내 기억으로는 1.76 곱하기 10의 8승 쿨롱 퍼 그램. 자, 요 값이 나왔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 밀리컨이 기름방울 실험을 해. 기름방울. 자, 기름방울을 마이너스로 대전시킵니다. 마이너스 대전시킬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마찰이든 대전체를 하든 이제 전기를 띠는 현상은 전자이동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됐다는 얘기는 톰슨이 발견한 이 기름방울 표면에 전자들이 분포해 있다는 얘기예요. 알죠? 기름방울 표면에 전자들이 분포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요 원통에다가 기름방울을 떨어뜨려. 분무기로. 아주 가늘게 해서 분무기로. 가늘게 해서. 그래서 기름방울이 막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기름방울에 얘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자, 그런데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를 연결해줘요. 그러면 기름방울과 얘네들 밀어내는 청력이 나타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나타날 거예요. 즉, 전기력은 이쪽으로 작용할 겁니다. 맞니? 그래서 이쪽으로 전기력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아래쪽으로 어떻게 되니? mg의 중력힘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얘가 이 가운데 딱 놓게끔, 그래서 이 두 힘이 같아지게끔, 자, 전기력 할 때 전하량 곱하기 에너지, QE, 요렇게 놓을 거야. 자, 이때, 자, 기름방울의 m이 달라. 자, 얘가 변하잖아. 자, 그러면, 기름방울의 질량이 변했을 때, 자, 더 중력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요 전하량이, 여기 거에 가해지는 전하량을 크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 Q를 측정할 거야. 그랬더니, 이 Q에서 측정된 이 Q에서 일정한 규칙성이 나와. 뭐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정수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기름방울 표면에 있는 전자들의 전하량 크기란 얘기고요. 전자는 우리가 한 개, 두 개 정수로 세니까 그럼 결국은 얘가 뭐가 되냐? 아, 얘가 한 개 전자의 전하량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놓고 한 개의 질량을 계산했더니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그람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전자 한 개의 질량을 찾아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톰슨 실험이 나오게 되는 거지. 맞지? 자. 됐지? 지워도 돼? 그래서 톰슨은 이걸 통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의 바다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라는 배가 떠 있다. 또는 자, 플러스를 띠고 있는 푸딩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푸딩 모형이라고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러더포드 모형에서는 알파 입자의 산란 실험입니다. 그치? 그래서 알파 입자라는 거는 헬륨 양이온이야. 헬륨 양이온. 그래서 알파 입자의 정체는 뭐다? 헬륨 양이온이다. 자, 정확히 말하면 얘는 헬륨 양이온 중에서도 헬륨 원자 핵이야. 물론 일단 얘가 헬륨 원자 핵이라는 거 몰랐지. 그냥 플러스만 띈다는 건 알아. 그래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알파 입자 발생 장치를 놓고, 자, 그거 왜 납상전해?
납은 방사선이 통과 못해. 알파 입자, 베타 얘는 방사선이야. 그래서 방사선 발생 장치를 납상자에 놓고서 알파 입자만 쪼여주는 거예요. 금박지에. 그러면 AU라는 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금박지 주위에 이제 형광 스크린을 갖다 대요. 왜냐면 방사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톰슨의 원자 모형에서 딱딱한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 따지면은 알파 입자는 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형광 입자가 찍혔을 때 그 찍힌 것을 보니까 자, 요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이렇게 찍혀가지고 100%다 통과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딱 찍혀. 왜냐면 알파 입자 쏘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요 공간은, 요 구간은, 요 금박지를 통과하는 알파 입자의 공간이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요 공간. 그런데 스크린에, 형광 스크린에,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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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통과를 하는데 극히 일부 알파 입자가 튕겨져서 어떻게 돼요? 산란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통과해요. 대부분은. 자, 대부분 통과하고 일부가 튕겨져 나왔단 말이지. 그럼 이 금박지는 금이라는 원자를 이루고 있는데 튕겨져 나왔다는 얘기는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부딪혔다. 알지?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부딪혔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비어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원자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맞죠? 자, 요걸 통해서 원자 중심에는 알파 입자가 플러스를 띈다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튕겨서 나왔다는 얘기는 중심에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딱딱한 부분도 뭐야? 플러스를 띄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플러스 전하에 딱딱한 부분이 존재한다. 얘를 뭐라고 하자? 원자핵이라고 하자. 그럼 나머지 공간은 빈 공간이니까 빈 공간의 질량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밀리컨의 실험으로 전자의 질량도 측정했잖아요. 찾아냈잖아.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 그래서 이 원자핵의 질량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다 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야. 알겠니? 그래서 바로 자,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자, 보호는 뒤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니까 보호는 추후에 이제 설명할 거고, 그럼 이제 원자핵이 플러스 띄는 이유 알았어. 그 플러스 띄는 건 양성자지. 그 다음에 이제 골드슈타인하고 러더퍼드가 이제 원자 양성자라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최드윅이 중성자 발견하면서 그래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까지 나와. 어쨌든 간에 그래, 원자핵 플러스가 있고요, 마이너스 띄고 있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자핵과 전자핵 사이에는 뭐가 나타날까? 전기력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전기력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지.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전기력에 대한 거 이제 설명할 건데, 약간 우리가 화학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조금 궤를 달리해. 조금 달라. 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표현의 차이야. 표현의 차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이걸 통해서 양성자,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똑같다는 거죠. 그치? 근데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가 있고요, 플러스 띄고 있는 원자핵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정전기적 인력, 쿨롱의 힘이 작용해요. 알지? 그래서 쿨롱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 알아.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거 알아.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지만 그 인력은 전기력은 아니야. 중성자는 전기가 없으니까, 전하를 띄지 않으니까. 자, 여기 용어가 나와. 원자의 안정성과 원자의 속박된 전자라는 것이 있어. 자,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는 이 표현을
잘 얘기하지 않는다. 그치? 그럼 속박된 전자도 우리 얘기하지 않아. 화학에서 전자는 뭐 체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 요 정도만 얘기하지. 그 유효 핵전화 요 정도만 얘기를 하지. 자, 이런 표현이 들어가잖아. 근데 속박된 전자는 계속 나와. 이거 계속 나와요, 이거. 속박된 전자는. 그래서 반도체까지로 해서 계속 나올 거야. 자, 원자 안정성입니다. 원자핵 주위를 전자들이 빠르게 굉장히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여요. 그럼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이 전자는 원자 밖으로 툭툭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원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원자는 정기적인 중성 상태가 깨져버리니까 자, 어떤 정기적 전하를 띠게 되고요.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이 원자는 안정성이 깨져버리고 우리가 공유결합이란 결합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 이온 결합만 존재할 거야. 그러면 지구상에는 어떤 물질들의 존재할 수 있는 물질들의 수나 종류가 줄어들 것이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돼. 알지? 그런데 불안정한 상태가 되지만 이 전자는 그렇게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움직이지만 얘는 전자가 원자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요. 왜? 바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즉 질량이 원자 핵이 크니까요. 원자 핵이 전자를요 일방적으로 강하게 끌어당겨요. 알겠지? 끌어당겨요. 그래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전자는 원자 핵 밖으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자, 쉽게 벗어나지 못한 이 전자를 우리는 뭐라 한다? 원자의 속박된 전자라고 얘기한다. 맞지? 그래서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인력 때문에 전자는 원자 내 안에 일정한 공간, 자, 현대 모형으로 따지면 오비탈이 되겠죠? 이 오비탈이라는 공간 안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전기력이. 그래서 묶여있는 전자를 바로 우리는 속박된 전자라고 얘기하고, 즉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수금지와 목도, 천해 이 행성들이 태양계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은 태양의 아주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태양계 모형, 행성 모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러더퍼드 모형은. 알지? 그래서 행성이 자,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태양계에 속박되어 있어서 안정한 궤도로 공전 운동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야. 그렇지? 비슷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원자 핵의 인력을 강하게 받는 전자를 뭐라고 한다? 속박된 전자야. 알지? 그런데 어떤 원소는 핵의 인력을 받아서 속박되지만 그 속박된 전자 중에서도 덜 속박받는 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 전자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서 쉽게 원자 밖으로 뛰쳐나가요. 그래서 원자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게 뭐야? 자유전자야. 자유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 안에 있는 원자 내 전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거야. 핵의 속박을 강하게 받는 속박된 전자. 아니, 자유롭게 뛰쳐나갈 수가 있어. 자유전자. 그러면 이 원자 안에서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원자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 뛰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잖아요. 자, 그럼 얘가 뭐야? 전기 전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많은 원소는, 물질은 뭐가 되니?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가 되는 거야. 그럼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는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거나 굉장히 적다는 거. 즉 속박된 전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 알지? 자, 그러면 부도체는 뭐야? 즉 우리가 반도체 원료로 되는 거는 자, 도체와 부도체 사이의 중간에 해당하는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자유전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요. 자, 상황에 따라서 이 자유전자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아지게 되면 전기전도성을 띠고 어떤 상황에서는 자유전자가 줄어들어서 전기전도성을 띠지 않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부도체 또는 반도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붕소, 규소, 점안형 반도체 원료가 되는 거.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될 거야. 연결되는 거야. 알지?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자, 속박된 전자는 핵의 인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이 핵의 인력에 의해서 속박된 전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그 공간에 에너지 준위가 있겠지. 자, 자유전자는 원자 핵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속박된 전자보다는 어떻게 돼? 에너지가 더 크겠지. 더 바깥쪽에 있겠지. 그래서 속박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띠가 있고요. 자유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띠가 있어요. 자, 이 자유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띠가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전기 전도성을 갖잖아. 그래서 이 자유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띠를 전도띠라고 한다. 전도띠. 그래서 이 전도띠가 속박된 전자가 가진 에너지띠랑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게 속박된 에너지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니? 요 전자들이 쉽게 전도띠로 조금만 툭툭 해도 전도띠로 넘어갈 수 있잖아. 전기전도성 좋은 거야. 자, 이 전도띠하고 속박된 전자들의 에너지띠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그 속박된 전자가 전도띠로 가려면 자유전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에서 어떻게 돼요? 전도띠에 전자가 없어요. 부도체예요. 자, 요 사이에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 얘가 바로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알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왜 중요하냐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전자가 원자에 속박이 되기 때문에 원자는 안정성을 갖는다. 자, 전자가 원자 밖을 쉽게 떠나지 않는다. 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 스펙트럼과 에너지 준위 이제 보호의 모형이 들어갈 거야. 자, 스펙트럼이란 건 뭐니?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분광기를 통과하면서 이 빛을 분광기에 굴절이 되잖아. 근데 이 굴절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이 다르답니다. 알죠?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굴절된 빛이 넓게 퍼져서 보이는 것이 바로 뭐다? 스펙트럼이다. 알겠지? 그래서 스펙트럼은 뭐냐? 빛을 프리즘이나 분광기에 통과시키게 되면 빛의 파장에 따라 자, 이 분광기 프리즘에서 굴절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파장에 따라서 굴절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통과되는 경로가 달라져요. 그래서 통과되는 경로가 자, 여기가 있어.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굴절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굴절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굴절이 돼요. 자, 그래서 빛이 이렇게 굴절돼요. 자, 이렇게 굴절이 돼요. 통과 굴절 경로가 굴절이 다르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파장에 따라서 빛이 펼쳐지는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자, 모든 파장의 빛이 넓게 펼쳐져요. 그것이 연속 스펙트럼. 자, 특정 파장의 빛만 찍혀요. 그럼 이건 뭐야? 선 스펙트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펙트럼을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연속 스펙트럼은 백열등 또는 태양과 같은 고온의 고체나 액체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 보통 연속 스펙트럼. 알지?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열등 많이 얘기하고요. 태양도 대표적인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물론 양 끝에는 선이 나오긴 해.
근데 중심이 되는 부분은 이제 연속이 되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스펙트럼은 특정 파장의 빛만 나오는 거야. 특정 파장의 빛. 자,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이제 보호의 모형으로 가면 이렇게 되지. K 껍질, L 껍질, M 껍질. 자, 에너지 줄이는 자, 이렇게 갈수록 커지거든. 그러면 여기가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인데 얘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들뜨게 되겠죠. 자, 또는 얘가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들뜬 상태가 되겠지. 그럼 들뜬 상태는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니까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오면서 요 K 껍질과 L 껍질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이제 에너지를 뭘로 방출한다? 빛으로 방출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가 일로 가면서 K 껍질과 M 껍질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얘를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빛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장의 빛과 이 파장의 빛이 나오니까 선이 찍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이 짠, 짠, 짜자잔 하고 찍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건데 우리가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자, 여기 자, 고온의 기체가 있어요. 고온의 기체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알겠지? 그래서 흡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흡수를 많이 하고 큰 에너지를 흡수하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를 해. 들떠. 충분히 들떠. 그건 방출하겠지. 방출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방출되는 빛이 선 스펙트럼 찍혀. 알겠니? 선 스펙트럼 찍혀. 그래서 방출되는 빛이 선 스펙트럼 찍히는 거야. 자, 그래서 고온의 기체에다가 이제 백열등을 가하게 되면 요게 해당하는 에너지를 얘네들이 흡수를 잘 해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방출합니다. 쉽게 방출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것이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방정관 속에 기체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자, 알겠지? 그래서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자, 이렇게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이 나와. 방출되는. 그래서 가시광선이면은 이렇게 색깔이 나오겠지. 빨주노초 파남보.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와요. 자, 근데 흡수 스펙트럼은 반대야. 흡수 스펙트럼은 자, 흡수 스펙트럼은 백열등을 저온의 기체에다가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이미 이 자체 얘네들은 에너지가 작아. 자,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기가 간신히 들뜨는 거야. 그러니까 힘겹게 들떠, 간신히 들떠. 그럼 요 나머지는 이제 통과하겠지. 그리고 자, 저온의 기체니까 이 저온을 유지하려면 백열등이 가지고 있는 빛 에너지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 어떻게 돼요? 조금만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백열등은 고온의 기체면 얘는 온도가 높잖아. 에너지가 많잖아. 그럼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요 백열등의 빛 에너지를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해요. 알죠?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되니까 결국 방출되는 빛만 빠져나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 근데
백열등을 저온의 기체니까 이 저온의 기체는 아주 적은 소량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나머지 빛은 통과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게 반전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검은색이야. 알겠니? 검은색이 아니 밝은색이야. 흡수는 자 밝은색이야. 밝은색. 그래서 대부분의 빛은 통과가 되면서 이 배경에 밝게 변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선 저온의 기체니까 에너지를 조금만 흡수하잖아. 자 그럼 흡수하니까 이렇게 들뜨기만 해.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저온의 기체가 흡수를 하고 들뜨기만 하지 다시 바닥 상태로 가지 않아. 그러면 요만큼은 흡수를 했지 방출을 못하지. 그러니까 요 파자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했는데 방출을 못해.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흡수선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요 파장의 에너지를 방출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검은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방출 스펙트럼은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출된 빛만 빠져나오는 거야. 자, 고온의 기체니까 어떻게 돼? 대부분의 빛 에너지가 고온의 기체 다 흡수가 됩니다. 그 중에서 방출되는 요 에너지 줄이만큼 방출되는 빛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저온의 기체에서는요, 백열등의 빛이 적게 흡수가 돼요. 그 나머지 백열등의 빛은 통과하겠죠. 그러니까 통과된 배경에 자, 적은 에너지가 흡수되니까 들뜨기만 하지 얘네들은 방출하지 않아. 그러니까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파장은 흡수다. 검은색의 빛. 자, 여기 빛이 도달하지 않은 거야. 이게 바로 흡수선 스펙트럼이 됩니다.